교육자치 30년,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한 대구가 2030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2021 대구 미래교육포럼 진행을 맡은 장진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장막을 걷어내니 4차 산업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교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디지털 세대가 채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뀐 만큼 교육은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교육의 대전환기, 대구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21 대구 미래교육포럼 대구교육 2030 새롭게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전 고려대학교 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신의진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연구원장 신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정곤 2021 대구 미래교육정책기획단장이자 동문고등학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정책기획단 단장을 했고요. 동문고등학교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박종하 대구 비슬초등학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슬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교사 박종화입니다.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이영재 대구 중앙중학교 학모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채은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 김채은입니다. 대구 미래교육 포럼의 학생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염재호 전 고려대학교 총장의 기조 강연으로 2021 대구 미래교육 포럼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귀한 미래교육에 대한 포럼을 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새로운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화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바뀌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일제강점기에 빠졌던 것처럼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의 틀로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학 입시와 같은 교육열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꼭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대학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20세기 방식으로 입시 경쟁에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2045년 정도가 되면 우리 인류가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을 이제 넘어서 지금 현재 인류가 됐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명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학을 가야 하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젊은 학생들이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 커즈와일이 급격하게 인류 문명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문명사가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 많이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도 호모데우스에서 이제 205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거의 신적인 존재 비슷하게 현재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170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이 나타나갖고 세계를 바꿨고요.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대 초에는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모든 사회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컴퓨터는 그 이전에 발명됐지만 보편화가 되면서 우리 생활이 바뀌었고
이제는 IT 기술에 의해서 네트워크, 인터넷 지식정보 사회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돼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 10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후에 대학 캠퍼스는 마치 지금 유럽의 성당에 가면 미사 드리는 것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것처럼 구경하러만 올 거다. 현재 대학은 살아남지 못한다. 2030년이면은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는 캠퍼스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카이 대학 가려고 목을 메고 있죠. 과연 그게 맞는 건가?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뛰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unemployment factory, 실업자 양성하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디플로마, 학위라는 거는 자기 가문의 자랑으로서 내가 어디 나왔어 이런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경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가 돼 갖고 이제 한 3, 4년 뒤가 되면 대학 가기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53만 명의 대학 지원자가 딱 5년 지나서 2024년에 37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스카이 대학 같은 데의 경쟁률은 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바뀌어진다. 또 옛날에는 대학에서 지식을 전달해주고 좋은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넓은 바깥에서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만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세멀 앱스만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봤더니 좋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새 책이 나와도 10년만 지나면 아무도 안 찾아본답니다. 그래서 지식의 반감기라고 형식지로 돼 있는 것은 이제는 10년만 지나면은 쓸모가 없어진다. 근데 대학만 나왔다고 그래서 100년 이상을 살 텐데 그걸 갖고 평생을 먹고 살 것이다. 전혀 넌센스라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대학 나왔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셨는데 그때의 대학 진학률은 6%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도 2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7, 80%가 대학을 가고 석사 학위만 10%만 넘고 박사가 2%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대학 나왔다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대학 나온 것은 지금 60년대로 따지면 고등학교 중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뭘 해야 되나? 옛날에는 빨리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엑기스의 지식을 대학에서 가르쳐줘 갖고 그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하는 일은 모여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토론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기술들이 너무 발전해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 경험하셨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만은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을 배운다 4년 동안에 전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졸업학점이 90학점 정도밖에 안 되고 7과목만 자기가 선택해서 들으면 그 전공에 관한 걸 들으면 자기가 그 전공이라고 학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 공대 같은 데 80학점을 들어야지 전공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아직도 시대착오적이죠. 옥스퍼드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통솔력, 이게 일본 책입니다만 창조력, 전투력, 분해력, 모험력, 표현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이게 아주 멋있는 클래스룸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호주 같은 데는 모든 강의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신의진 교수님하고도 아까 잠깐 얘기해 놨는데 자기 주체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맛있는 걸 주고 먹어보고 맛있니? 그러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 맛있는 거 같아요? 다 모든 표현의 뒤에다 다 같아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주체성이 약화된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안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유다시티 같은 데는요, 4달 동안 요즘은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해서 아주 중요한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걸 쪼개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4달 동안 강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취업을 시키는데 취업이 안 되면 등록금 낸 걸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례 패턴들이 막 바뀌고 있고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에콜 이 42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비에르니에라는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갖고 IT로 공짜로 교재도 공짜 다 공짜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칸 아카데미는 우리나라에도 한국어로 번역돼서 보시면 되는데 조카가 수학을 너무 못해갖고 포기를 하니까 수학을 15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게임처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칸 아카데미가 있어서 내가 가르칠 거냐 학생이 될 거냐를 선택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 경제, 예술까지 다 해서 공짜로 과외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뭐 미네르바 스쿨, 저도 요즘 이제 미네르바 스쿨을 본단 태제 대학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수의 학생들한테 전부 다 이게 토론식으로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세미나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는 교수님한테 뭘 강조하냐면 학생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갖고 읽어보고 와서 수업 시간은 토론만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목표가 don't teach,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educ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induce, 끌어내는 거지 infuse, 집어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induce는 뭐냐 하면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많이 끌어내주는가 하는 것이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을 교육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이 4분 이상 혼자 떠들면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 역할, 이걸 조화시키는 오늘 사회 보시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지 교수님이 가르치지 않는다. 한데 완벽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학생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를 분야별로 다 분석을 해서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너는 오늘 이 부분이 부족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를 안 했어. 너는 이게 논리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못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매 시간 해주는 걸로 해서 학생들을 키운다는 이제 그런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콜슬린이라는 인지 심리학자가 이 디자인을 해갖고 교양 과목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창조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는 어떤 걸 하냐면 6개 전 세계의 도시들을 한 학기씩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가 푸는 문제들을 팀이 분석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여기 뭐 모노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모노레일이 어떤 효과를 보였고 이거를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 학기 동안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4명, 5명이 와서 하는데 전 세계 도시를 6개를 골랐습니다. 베를린, 런던, 그다음에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그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대만의 타이페이, 그다음에 한국의 서울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서울을 제일 좋아한대요. 자유롭고 미래형 도시고 IT가 잘 돼 있고 이 학생들은 카페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어딜 가든지 와이파이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제일 좋아한다고. 제가 쓴 책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형식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내재화된 암묵지, 호기심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보다 경쟁에서 1등하고 정답만 맞히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과 공간이 엄청나게 21세기 확장이 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하고 디자인이 미술 디자인이라 모든 사고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교과목에 요즘은 디자인 띵킹이라는 교과목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잘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창성이 나오게 되겠죠. WEF에서도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한 데서 미래의
직업 역량이라는 것이 특히 감성이라든가 서비스, 더불어 사는 거,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으로 다 창의성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이라는 데가 자기 스스로 여태까지는 큰 유람선을 태워가지고 좋은 데다가 항해시켜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뗏목을 만들든가 요트를 만들어서 항해를 해야 되고 사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무엇이든지 회사 가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사회 문제를 푼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이 슬라이드를 소개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물리학자니까 굉장히 공부만 해야 똑똑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I am enough of the artist to draw freely upon my imagination. 내 상상력으로 엄청나게 자유롭게 끌어낸 나는 아티스트다, 예술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라. 지식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온 우주를 품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새로운 관점으로 20세기의 스카이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미래 교육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님의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과제와 학습자상이라는 주제로 총장님께서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요. 지식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형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역량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AI와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시대에 인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높여주는 인성교육, 또 시대와 사회가 변하는 만큼 마음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초조와 불안, 또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서교육,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와 교실, 가정이 함께 넘어야 할 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의진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께서 소통과 공감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이란 주제로 미래 인성교육의 큰 틀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의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구에 와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연 총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런 미래의 새로운 인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는 인재로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기르면서 사람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떻게 변했나에 대해서도 항상 분석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64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쭉 경험한 대한민국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제 어릴 때 봤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격동기가 너무 심해서 제가 대학생 때는 체류탄 없이는 학교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항상 빨리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저희는 삐삐 세대였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갑자기 손으로 컴퓨터가 들어오는 세대를 인터넷에서부터 컴퓨터,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정보화 시대에 SNS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대를 겪으면서 정말 이 기술의 격세지감 발전을 저 경험한 사람으로 지금도 지금 적응하느라고 AI 너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인구도 갑자기 변해가지고요. 제가 형제가 4명인데요. 지금 아이들을 한 집 걸로 하나 날똥말똥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니까 앞으로 제 직업도 참 불투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빨리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출산 사회가 되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전 그런 시대를 다 겪으면서 얼마나 이게 어지러운지 변화가 정말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 대학 진학률, 출산율, 선호하는 직업군들 너무나 세차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전 참 힘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대학 공부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부터 의사가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되고 아이를 기르는 건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공부가 많아서 못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니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말이 정말 사춘기 때 보았던 데미안이라는 책 속에 있는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새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당연히 아프죠.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세상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상당히 자주 겪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이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래 교육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은 참고로 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너는 이런 인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정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은 MZ 세대입니다. 90년대 초반생, 9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두 아이가. 그랬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은 나중에 어떤 인재가 됐으면 좋을까.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교육학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정도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 결론이 첫 번째가 야, 너는 우리하고 다른 세상 살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행복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엄청 찾게 많이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만 되면 배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개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서 저는 첫 번째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지 않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돈을 벌어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하려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주점을 맞춰서 저는 사실 아이를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MZ 세대인 우리 아이들 기를 때였고요. 아까 염 총장님 강의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힘든 사회입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 봤는데 이 커리어랩이라는 이 대표님은 본인이 대기업에서 잘 나가시던 여성인데 다 모든 일을 접고 이제는 커리어 컨설팅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주로 하시는 게 화이트 칼라, 고임금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스카이 대학 가신 분들이 직업을 그만두시고 나는 무엇을 할 거요 하는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고급의 인재들도 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걸 변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분이 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보다 요새 세대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냐면 자아 정체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좀 어렵죠. 자아 정체성이 뭐야 그러시는데요. 제가 볼 때 전 세계 제일 깔끔하게 이거 정의한 사람이 이 다니엘 시걸이라는 유명한 이분이 그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신데 마인드 사이트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전 자기 정체성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인식. 두 번째가 자기 조절. 세 번째가 나와 남의 관계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 네 번째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한 사회성 IQ. 이 네 가지가 실은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분은 얘기했고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딴 사람도 공감할 줄 알고 나를 조절할 줄 알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이 저는 있어야지 미래에 정말 미네르바 스쿨을 들어가든 또 엄청 더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에 들어가든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발달을 하려면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에 착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아기 때 뇌가 발달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경험이 들어가서 내 사고관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나오는 게 대인관계고 내 마음이 있는 지금 틀입니다. 이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머님들은 갑자기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러시거든요. 저는 갑자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아이가 좀 이상해지면 혹시 예전에 내가 뭘 놓쳤나부터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좀 더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마음은 성장하고 발달하고 바뀐다는 걸 항상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미래 인재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셀프라고 써놨죠. 내 내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바깥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안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내부인 셀프도 바깥 세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한 이론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정신분석학에, 학습 이론에, 인지심리학에, 애착심리학에 이게 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영역이고 심지어 뉴로사이언스 영역은 뇌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 모든 이론들이 실은 딱 기본적으로 보면
아웃사이드 인이냐 인사이드 아웃이냐,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갈 거냐 밖의 색깔을 받아들일 거냐의 두 가지에 그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지는 학문이 그 유명한 프로이드가 만든 정신분석학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는 사실 정신과에서 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딱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떠오르는 생각을 뭐든지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알아가는 무의식을 이해하는, 그게 바로 그 치료입니다. 근데 한번 되게 어려운데요. 하고 나면 정말 많이 변해요. 내가 스스로 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사이드 아웃이라면 여러분, 아웃사이드 인이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말하는 학습 이론이나 또 그게 학습 이론뿐만 아니라 인지 행동 치료, 행동 치료 같이 밖에서 이렇게 시키고 몇 시가 되면 뭘 어떻게 시키고 교육에서 가치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지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인만 자꾸 하시려는 게, 자꾸 밖에서 늘라 그러세요. 공부도 더 시키고 수학을 못하면 얘가 수학을 집중력 때문에 못하는 건지 왜 못하는 건지 내부 요인 생각 안 하시고 더 좋은 선생님을 찾거나 더 빡센 선생님을 찾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인사이드 아웃이 안에서 밖으로 한 게 70%쯤 돼요. 밖에서 넣는 게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 성인기에 가면은 이 비율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요즘에도 제가 느끼는 게 여전히 밖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도 내 위에서 내가 쏘아서 밖으로 나가는 내 내적인 어떤 성장이 없이는 밖의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자꾸 아웃사이드 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쪽의 교육이나 방법이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미네르바 스쿨이나 그런 데가 다 그런 거네요. 분석을 해봐라, 토론을 해봐라.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 이론과 지금 교육적인 어떤 미래의 비전이 같다는 게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본능 감정의 뇌를 갖다가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여러분, 이 미래의 인재들은 이 부분이 익어서 나오는 게 너무, 이성의 뇌보다는 이성보다 밑에 있는, 그리고 유아기 때 많이 발달하는 본능과 감정의 뇌가 얼마나 충실하게 발달돼 있나, 이것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나, 여기에 따라서 저는 미래 인재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착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는데, 실은 여러분 여기 엄마랑 같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이 아기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참 좋구나. 아우, 참 안정감이 생기네. 그래서 더 많이 세상 알고 싶다. 이게 애착입니다. 애착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탐색하는 게 애착이에요. 그랬을 때 마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뇌 발달에서 아까 말씀 본능과 감정의 뇌가 그때 교환되면서 다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려면요, 아이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유아기 때 애착 관계에서 다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이제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청년의 눈을 보시고 1, 2, 3, 4 중에 몇 번 같습니까? 정답다, 슬프다, 놀란다, 걱정한다. 그렇죠. 1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2번. 굉장히 조금 애매하죠. 땅 뒤로 들어가면 더 애매한데 여기 하나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빨리 맞추면서 정확하게 맞추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이 뇌의 활성도와 관련되고, 이 뇌의 활성도가 바로 어릴 때 어머니하고 상호작용하는 애착의 뇌라고 이미 학자들은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끝났습니다. 이 연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진 보여주면서 MRI 하는 그 뇌 사진 찍는데 들어가가지고 이걸 보는데 뇌가 어디에 활성화되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타인의 눈치 보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기본이잖아요. 남 눈치 보는 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해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면 어렸을 때 다정하게 애착 대상자하고 상호작용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슴이 떡떡 막히는 사람이 있으면 욕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 다정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다시 머리가 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유아기에 이거 나오는 것이 미래 인재에 중요한데 우리는 약간 거꾸로 가고 있죠. 너무 이렇게 고학년이 올라가면 과외비는 많이 쓰지만 저학년 때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양육비도 국가가 줬으면 좋겠다부터 해서
이게 좀 적게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저는 이 실제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인재가 되면 여러분 또 요즘에 많이 좋아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또기 같은 사람. 통제 능력과 사회성이 좋고 긍정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역경을 이기는 힘인데 문제는 요즘에 이게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모님들이 아까 말했지만 본능의 뇌를 안 살려주시고 제대로 애착을 형성 안 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애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아마 제 말씀드리면 교사들께서는 정말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정말 조절이 안 되는 아이인데 그 뒤에는 더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환경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신경과학자들은 꼭 부모가 아니라도 다정하고 좋은 양육자 혹은 교사들이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뇌를 바꿔줄 수 있고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래 교육에서는 앞으로 본능에 대해서 이 그 아이들이 공감을 잘 못하고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녹여내는 그런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 머리가 좀 돼야 돼요. 선생님들 중에서 의외로 공부만 잘하시고 이 어릴 때 감성이 잘 발달될 걸 못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성적으로 애를 따지시지 보듬어 주시면서 그 아이의 뇌를 못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 분석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어떻게 바꾸느냐 그랬을 때 아이들이 기분 나빠요. 아니면 또 우리한테 반항을 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리치라는 접근의 이런 대화법을 쓰시면 여러분이 혹시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계속 이걸 반복하면은 다시 그 정서를 조절하는 뇌가 살아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뭐 좀 엉뚱한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빴겠네. 그럴 수가 있겠네.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애가 막 이제 딴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말이야 네가 말하는 것 중에 그게 100%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게 정말 그런 나쁜 일이 몇 번 일어날 수 생각해보면 이게 분석을 시키죠. 세 번째가 그래서 이거 이렇구나 알게 되면 세 번째가 같이 한번 풀어볼까? 세 번째가 그럼 네 번째 함께 하니까 되잖아. 야, 앞으로 같이 하자.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다. 이 리치라는 저희 이제 약자로서 정신과 의사들이 위기 청소년들 대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요새 위기 청소년도 많지만 가정에서 위기든 아니면 학교에서 위기든 선생님들이 리치 기법으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를 이것을 한 번이 아니고 한 10번만 반복해도 아이가 신뢰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 탄력성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각자의 노력과 또 이제 환경의 노력으로 결국 전 미래의 기존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가 저는 개인이 성장해서 뭐가 좀 바뀌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사회에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은 내가 맞춰야 돼요. 학교에는 획일적으로 시험 기준이 있고 대학 시험 기준도 있고 무규칙이 너무 많고 해서 저는 항상 그게 질식할 것 같았어요. 좀 개인을 맞추어서 가는 사회제도, 교육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변해서 사회가 바뀌어야지 사회가 자꾸 이 기준을 만들고 개인을 옥죄해서 바꾸는 거를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새마을 운동부터 이게 불조심 이런 거 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좀 싫었습니다, 실은. 항상 불조심 달고 나면 불편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그게 저는 바로 개인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사회가 집어넣어서 아까 말 아웃사이드 인으로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들들 볶아가는 그런 세대 아니었나. 약간 예민한 저로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이 성장해서 사회가 바뀌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까 다양한 교육 시스템도 획일적으로 학교를 이렇게 가서 막 수능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미네르바 스쿨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그 노르웨이 같은 그런 학교도 있고 좀 다양한 기회를 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질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누군지는 좀 알면서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과 교육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교육자치제는 말 그대로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분권, 자주성, 전문성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방 스스로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 권한을 갖는 게 교육자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제정된 건 1949년. 이후 1952년에 초보 단계에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됐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말았다죠. 그러다가 1991년 우리나라 교육이 큰 변화를 맞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에 쏠려있던 교육체계가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2010년부터는 아예 시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1991년 3,167억 원 규모였던 교육 예산은 2021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학교 수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반면 학생 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1990년대 열린 교육을 거쳐 2000년대 창의성 교육을 지나서 다시 2010년대엔 협력 학습으로, 그리고 2021년 철저하게 학생을 중심에 두는 대구 교육 정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연하던 일상이 무너져버린 코로나19 시대. 학교마다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천만다행 모든 게 서툴렀던 초보 교사에겐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 협력 학습 지원센터. 대구 협력 학습 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교사 전용 수업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학교가자닷컴은 지난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온라인 학습 사이트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을 연구하는 모임부터 수업 평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모임까지, 대구가 K-방역의 중심으로 불리고 있는 건 어쩌면 대구 교육이 한몫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대구 볼리동에 자리 잡은 한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 대구 예담학교 앞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립예술위탁교육 전담학교이기 때문이죠. 대구 예아람학교는 올 3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문화예술중점 특수학교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페 위. 학교 기업 성사는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춰서 직업 교육도 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죠. 대구 상소고등학교로 가볼까요? 조리와 실습 시간, 예비 셰프들의 현란한 칼질이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취업 한파 속 누구보다 빨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나선 학생들입니다. 반면 영재교육의 요람으로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 과학고등학교, 역시나 대구 교육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대구 강북중학교의 교복은 교복 문화의 세대 교체를 상징합니다. 더구나 이 교복은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겁니다. 2017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서 5년 만인 올해 드디어 전체 무상 급식을 완성하게 됐죠. 코로나19로 꽁꽁 갇혀 지내던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콧바람 쐴 기회를 만들어준 이번 행사의 이름은 뚜벅뚜벅 앞산숲 탐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가운데 하나랍니다. 대구 미래교육지구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학 점핑 학교로 운영 중인 대구 왕선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서 맞춤형 개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부 방식이 정답 찾기 위주로 흘러갔다면 아이비 교육은 달라도 많이 다르죠. 과목 간의 칸막이를 없앤 후 토론과 탐구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게 핵심입니다. 대구 교육박물관. 지난 2018년 영랑권에서 최초로 문을 연 교육 전문 박물관인데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대구 교육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육자치 30년,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 다가올 30년을 응원합니다. (2021) 대구 미래교육포럼 대구교육 2030 새롭게 준비합니다. 대구교육이 향후 10년간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과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얘기를 나누는 토론회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곤 단장님, 네, 이런 기조에 맞춰서 대구교육청에서도 대구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총장님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교육계라고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풀어야 할 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일 텐데요. 우리 고등학교 입학자들의 추이를 보면 매년 4,000명 정도씩 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그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기후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째 몸으로 직접 겪고 있는 감염병의 위협 등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더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굉장히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문제, AI 문제, 또 학교에서 얼마나 가르쳐야 되고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도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는 미래 학습이라는 것도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과정에 머물러서 안 되겠다. 그렇다면 삶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학습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학교도 지금까지의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간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학습 공원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업도 미래로 향하는 수업을 해야 될 터인데 이미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수업은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그런 사이클이 순환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미래 수업의 좋은 예가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IB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기르고 또 사람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인성 능력을 길러주면 삶을 주도할 수 있고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역량교육, 그리고 학교 지원이라는 큰 영역을 3개 가르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나 특성을 고려해서 12개의 작은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 대응 학교 시설 융복합화, D-스쿨버스 프로그램, 메타버스 인성체험, 정서행동 긴급 지원 전문 케어 시스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환경 교육, 전래 동화를 활용하는 다문화 교육, 쌤 튜브 교사 전문 학습 공동체, 시민 정책 공모제 등 49개 과제를 제안하였는데요. 이 정책들을 학교에 모두 알려드렸고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핵심 의제와 핵심 정책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일부 미래의 교육 정책은 이미 현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치은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확실히 전보다는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더 도움을 많이 얻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아 정체성이 모두 형성된다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네 꿈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건 조금 가혹하고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구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미래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날 텐데 정작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진로나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분야에 흥미가 있구나 라는 걸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그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진로 프로그램들의 한계를 더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앞으로 어떤 학습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총장님께 물어본 것 같아요, 이치현 학생님. 글쎄,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한테 좀 부족한 거가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지가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제 학생도 그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그 정형화된 틀 속에서 집체 교육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했잖아요. 근데 아까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들 맞춤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대안이 굉장히 많다라는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리치 얘기하셨던 호프, 희망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은 뭐 중학교 때 키가 작았지만 내가 언젠가 커질 수 있을 거야. 고등학교 때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 성적이 나쁘지만 언젠가는 내 꿈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키워나가게 되면 그런 희망을 가졌을 때에는 저는 굉장히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그 철학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철학을 서로 이제 좀 변화를 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교육의 대전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화두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재 학부모님은 미래 교육에 대해서 뭐가 가장 궁금하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신혜진 교수님께서 20여 분 정도 강의하시는 동안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힘들었는데요. 지금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개발하여서 활용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학부모들이 다니던 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언택트 체육대회라든지 온라인 캠핑이라든지 단순한 현장 체험 학습이 아닌 친구들과 협업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미션 수행, 그리고 학교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교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학교가 재미있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희 학부모들에게는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접하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불안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기초학습 미달 학생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인데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교육의 격차가 심해져서도 있겠지만 기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습량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학교에서 지필고사는 많이 줄었고요. 과정 중심 평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래 교육과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변화하고 있는 수업 방식에는 우리가 과연 현 입시 교육 제도도 이와 함께 가고 있는지가 저희 학부모들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입시 정책에서는 정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큰딸이 수능을 치렀는데요. 또 2년 뒤, 4년 뒤에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부모로서 현재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되며 교육적인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네.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먼저 신 교수님께 이런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말 환경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말 더 불안하거든요. 아이들은 네. 오히려 잘 몰라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불안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각만 놔두고 내가 아우 어떡하지? 아우 짜증나? 그런 생각들 아무 계속 그 생각에 머무르면은 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부분은 빨리 날리셔야 돼요. 그렇게 날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날려도 내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면 계속 그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날리고 나면은 조금 여유가 생겨요. 아 그렇지. 내가 이제 요거만 하고 나머지 거는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문제의 본체를 보기 위해서 분석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번 시험 보니까 기초학력 그 시험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미달이 됐다는데 우리 아이도 크게는 속하 있지 않지만 혹시 옛날 그냥 공부를 많이 시킬 때보다 이 아이가 지금 기초 지식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네.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야 그럼 어떻게 하면 평가해보지? 얘가 정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입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미 이제 특히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 아이를 체험형으로 또 과정 중심의 학습으로 많이 돌아가고 개별화를 시키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대학 입시는 획일화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획일화를 덜 시키는 대학은 어딘가? 우리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대학 지금 현재 우리 아마 고려대학, 연세대학 좀 달라요. 그 전형 과정 자체가. 그래서 생각보다 물론 수능이라는 것을 같이 보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정말 다양해요. 물론 다 분석하려면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불안할 때보다는 그 학교가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그 정도 되면 하나하나 그걸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하다 보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이 시작되면 부모도 아이한테 화도 안 내게 되고 실제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돌리는 작업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 교수님께서 앞서 염재호 총장님께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미네르바 스쿨 같은 미래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곁에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화 선생님, 교실에서는 어떻게 미래 교육에 대해서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미래 교육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인데 미래 교육이 뭘까 생각해 보면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미래 인재라고 보았을 때 그런 미래 인재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 그런 주도성과 상상력을 펼쳐갈까요? 학창 시절에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턱을 개고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수업 시간에 그 무의미한 시간을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보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마 그게 삶의 문제에서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삶의 문제로 만들어 주려는 교육적 시도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미네르바 스쿨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좀 비슷한 게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원래 배워야 할 지식이나 기능을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다른 공간에서 미리 배워오고 그것을 뭐 토의나 토론 학습 같은 것들은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런 교육적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채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IB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연속성 있게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세계 시민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 평기 일체화라는 것인데요. 교수 평기 일체화,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일체화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수 평기 일체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해 나갈 것들을 미리 선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에게 어떤 것들을 평가할지를 미리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단원이 들어가면서 학생들한테 이미 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단원이 마치고 평가를 할 거야.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이런 것이고 거기 최종 결과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하는 것들을 미리 공개를 한 후에 단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내가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최종 결과물에 내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거 수업 과정에서 조금 이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하는 걸 스스로 조율해 가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과정중심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나 교수평기 일체화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실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불안함은 있으시죠? 네. 어떠신가요? 또 그 엄마 입장에서는 또 지금 불안한 마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의 주체적인 실천에 따라서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교육 과정으로서 각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해석과 다양한 정의들로 학부모들로서는 또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평가를 하실 때 당연히 두렵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성장 중심의 평가인지 아니면 도달의 정도인 결과 중심의 평가인지 더군다나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개성 있고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개개인의 다양함을 이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피드백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역량을 기르시고 어떤 트레이닝을 하시는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이 부모들이 그 개념이 명확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 이 답변을 이렇게 제가 잘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드려보자면 평가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가가 불안한 이유는 아마 평가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이 평가 과정에서 소외되는 평가. 예전의 평가들은 그런 평가들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중심 평가가 지향하는 것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피드백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성장한 정도를 반영해서 또 2차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정중심 평가가 그렇게 불안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평기 일체화의 노력으로 이제 과정중심 평가도 도입이 되면서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 도입할 때부터
최종적인 과제가 정해져 있고 학생들한테 그 활동지가 나가는데 이 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배우게 돼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 있고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평가의 주안점, 평가 기준들이 상중하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 더 유의해야겠어라는 걸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고 과정에서도 비교적 불안감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학생들에게 단원을 설계를 하면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원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너희가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홍보하는 그런 오프라인 자료를 만들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구체적인 평가 기준 이런 것들도 다 제시해 주어서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 최종 평가에 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할까요? 보충이라기보다 박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예를 들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셔요. 평가에 있는 선발적 평가관, 발달적 평가관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미래 사회는 아까 염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적 평가관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택형 평가는 사실 이제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형 평가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 수행평가니 과정평가니 서술형이니 논술형이니 이런 평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것들에 대한 이 접촉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계 전체에서 시간도 조금 필요할 거고요. 저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우리 선생님들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저에는 조금 못 믿는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 전문가이고 평가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우리 선생님들을 믿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평가 연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교 알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알림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평가 세부 계획까지가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학교에서 평가 계획과 맞지 않을 때는 뭐 또 이렇게 질문도 해보시고 그러면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계 전반에서 평가의 신뢰도, 전문성, 타당성 높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말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지만 시간이 필요하니까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구 미래 교육의 하나로 꼽히는 IB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 교육 공동체 모두의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김채연 학생은 학교에서 IB 프로그램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IB 프로그램 수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한 느낌을 듣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그런 주입식의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강연을 계속 들으면서 IB 교육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IB 교육은 우선 그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우선 양보다 질을 더 중요시하고 학생들의 그런 끊임없는 참여를 요구하는 식의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IB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성취 과정 중심의 평가 기준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IB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소감을 또 다 들어보면 수업 교육 과정 자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많기도 한데 무엇보다 그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 주체가 나 자신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가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답변이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요. 네, 물론 근데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았지만 앞서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IB 교육이 그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IB 교육을 들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는 어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 사회와 만났을 때는 또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 IB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래 교육과 현재 입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아직은 궁금해하는 부분을 총장님께 여쭤본 부분인데요. 예, 네. 제가 고대에서 총장을 할 때 저희는 입학처도 이름을 인재 발굴처로 바꿨고요. 우리가 발굴해야지 예를 들어 수능 성적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주어지는 걸로 뽑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서 85%까지 면접으로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IB 교육은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평가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 3주 전에 한일 그 경제 그 협력 포럼 같은 데에서 일본의 그 간다 외국어 대학교의 총장님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좌장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한국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 한국 애들 대단하다.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거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재밌었는데 한중일 3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은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 중국은 어디 나가서 남한테 속지 말라. 그러니까 삼국지도 거의 속이는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이 남한테 지지 말라 그런데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본을 넘어설 것 같아서.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데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다가 심판이 억울하게 평가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취약한 거가 팀 스포츠 같은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가르치는 게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스포츠를 팀 스포츠라 보면 제가 나보다 잘하는 거 금방 알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이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제가 옛날에 장학재단 같은 데에서 평가를 하면 얘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애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왜 얘가 떨어졌습니까? 청와대에다가 편지 쓰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세요. 학부모가. 그럼 그 애는 망가집니다. 평생.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사회에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걸로 돼 있었지만 21세기는 지덕체 옛날에도 있지만 지식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완벽한 완성된 사람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모든 기준을 지식으로만 봐요. 공부 잘하는 거. 근데 미국에서도 뭐 하버드 출신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범생을 nerd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쟤는 공부만 잘하는 애. 우리도 보면은 공부 잘해서 모범생인 애들이 봤을 때 쟤는 사회에 참 적응을 못하겠구나,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이제 교수로서 가르치는 사람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발 어머니들이 사교육에 그 마술 피리 부는 나팔에 속아 넘어갔고 공부만 잘하면 얘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 가서 엄마 말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된 게 공부만 잘하면 사람이 완전히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 가서 보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도 제가 요즘 이퀴피날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중 가면 똑같아진다. 뭐 미국 유학 가서 난다긴다는 아이비리그 나와도 결국은 회사원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은데 유치원서부터 얘를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GRE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복사해갖고 그 시험 보고 미국 갔지만 다 박사학위 넘으면 영어로 쓰고 왔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들을 그렇게 그 불안감을 막 조장하는 거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갔고 광고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 믿으시고요. 선생님들이 왜 애들을 그렇게 차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애들한테도 네가 정말 잘했어도 어떤 때에는 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그게 지혜를 가르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절대로 인생이 100년을 사는데 18살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정권 단장님도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죠? 그렇죠. 큰 방향으로 보면 지금 총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IB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우리 대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는 두 분 교수님 계시는데 그 학생부 중심의 전형하고 수능 성적 중심의 전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학생부가 뭐냐 하면 학생부는 우리 교과 학습 발달 과정 결과 등을 기록해 놓은 문서죠. 그 문서의 재료는 수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수능도 수업 활동의 결과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선택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두 전형의 공통 요소가 교실 수업 활동입니다. 교실 수업 활동을 가장 잘하는 또 자기 주도성이나 관계성을 가장 잘 기르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IB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많잖아요. 거기서 아까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교수 평기가 이야기하는데 수업 평가 기록을 가장 정확하게 일치해서 적어주는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이 IB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10년 전부터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모 외국 고등학교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 입시에서 불이익 받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IB 프로그램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교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교실 수업 활동의 결과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저도 한 같습니다. 말씀 드리면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동기 교육감님 초청으로 대구에 와갖고 대구 여고도 가봤는데 대구가 제일 빨리 이런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입학을 아까 제가 이제 인재 발굴처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85%를 면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성적은 1차 자료고 그 다음에는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진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가를 최소한 15분 내지 30분씩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저희는 입학 사정관을 저희 학교가 투자를 해서 2배로 늘려서 17명에서 35명을 만들어 갖고 학생들이 일일이 면접을 했거든요. 미네르바 대학 같은 데도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도전심과 그다음에 어떤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을 3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학력이라고 하는 그 또는 뭐 우리로 치면 수능 아니면 미국은 SAT 같은 거는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그게 많이 떨어지면 문제지만 그걸로 0.1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새로운 대학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네르바 대가 2만 명이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해갖고 200명을 뽑습니다. 근데 그거는 뭘로 뽑냐면 전부 다 면접을 통해서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지 그냥 정답만 맞히고 학원 가갖고 오지선다 수능 잘 보는 걸로 테크닉을 배운 애들은 굉장히 불리할 거고 앞으로 사회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아마 불리하게 될 겁니다. 네. 저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IB는 아니고 이제 저는 예전에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한동안 논술이 굉장히 큰 또 비중을 차지했을 때가 있었는데 논술위원으로 들어가서 논술을 만들고 채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놀랄 일이 우리 연대 같은 경우도 논술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학원가에서 정답 논술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게 몇 시였어요. 우리가 그 학원에서 낸 정답 논술이 시예요. 우리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나름대로. 예, 시밖에 안 되는 거를 엄마들은 그게 A인 줄 알고 정말 비싼 돈 주고 한 달 동안 서울에 올라와서 배우시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제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우리가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네.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실은 그거대로 섰다가는 C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는 그런 기준하고 대학에서 논술이든 면접이든 이런 거로 올 때는 정말 자기 표현을 평소에 논리적으로 잘해본 아이들이 다 점수가 높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각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들어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성교육 쪽으로 화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진 교수께서 주제 강연에서 소통과 공감이 미래 인성교육을 여는 키워드라고 꼽아주셨는데요. 박종환 선생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실에서 아이들이 예전만큼 친구 또래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소통할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저도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실마다 이렇게 칸막이도 설치하고 교실을 이렇게 칸을 다 띄워서 앉다 보니,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밀착된 느낌 나면은 선생님들이 늘 그 방역 수칙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그런 지적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그래도 비교적 상황에 적응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가 조금씩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나 그 사람 알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규 교사 시절에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희 반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근데 제 이름 뭐야? 그게 이제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 다른 타인의 존재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었던 그런 경험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때까지 당연히 교실에 같이 1년 정도 살면 애들 다 친해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또래 관계를 잘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의미 있었던 것이 이제 놀이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의미 있다는 이제 주변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놀이 교육 연수도 좀 들어보고 놀이를 통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놀이 과정에서 서로 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얘가 생각보다 피구 잘 피하네, 그리고 달리기 좀 하네, 약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팀으로 협력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끈끈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서로의 생활을 나눠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매일 학생들이 한 2줄 정도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고, 그럼 이제 제가 학생들 거를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일기처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적어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감정,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런 삶의 조각들을 나눠 갖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쭉 해오다 보면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친구들의 타인에 대한 삶의 조각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서로를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좀 무관심했던 친구들이 서로 이제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오늘 동생이랑 이런 것 때문에 싸웠어, 엄마랑 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엄마랑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은 언니가 가출해서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 이런 거 울면서 막 이렇게 적어서 공유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학생들이 진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공유하는 것, 그게 굉장히 또래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또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을 또 짚어주셨는데, 이영재 학모님은 평소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오늘 토론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학부모로서 엄마들의 잘못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이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서 소통이 잘 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사춘기가 이제 몇 년 전에 끝나고 둘째가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셋째가 사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편안하게 대해줬더니 이 뭐 위험이 사라지고 그래서 좀 더 엄하게 했더니 이미 권위적인 엄마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도 신희진 교수님께서 혼내시지 싶은데 몇 년 전에 저희 큰딸 휴대폰을 몰래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안 봤어야 됐었죠. 예, 보니까 거기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만 가득 되어 있었고 저는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이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나 관심사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저의 분노만 차고 그래서 큰딸과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절정인 사춘기 둘째 아들의 휴대폰을 그 아이는 잘못을 해서 이제 잠시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보관을 하는 와중에 또 궁금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엄마의 뒷담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전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막내 아들의 스마트폰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안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알면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통이 되었던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같은 공간에 그 저녁에 집에 있는데 워낙 저희가 이제 기계화가 되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그 같은 집 안에 있는데도 메신저로 SNS로 엄마 내일 방송 잘하고 와 이렇게 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집안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일상적인 대화는 하루에 수십 번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주고받는데 저의 고민은 이렇게 정말 진실한 마음의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희진 교수님 정말 또 혼나겠지만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제가 혼내는 사람으로서 제가 더 민망합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대화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SNS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자고 하는 거는 참 저는 사춘기 아이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물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제가 흑심이 별로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게 쑥스러워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일상 얘기는 하지만 진정한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정말 사랑해 얘기하려면 괜히 얼굴 땡기잖아요. 이모티콘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요즘에 문명의 이의를 가지고 제대로 전달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 서운함보다는 또 좋지 않나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근데 그 사건은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제 그 사춘기가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 잠시 넘어갔지만 정말 뇌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는 시기고요. 심지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어른으로 치면 우울증의 뇌와 거의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까 좀 다시 이제 MRI 이렇게 그 기계에 누워가지고 단어를 보다가 끔찍한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픈 이런 거를 하는 단어를 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좋은 단어보다 그 안 좋은 감정을 읽는 단어에 훨씬 크게 뇌가 반응을 해요. 일반인보다.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도 우울증 환자들처럼 크게 반응해요. 그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덕이 심하고 자꾸 화를 내고 짜증 내고 하는 게 이게 또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되면 대충의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광로와 같은 아이들을 부모들은 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이래 반항한다라고 의도가 나쁘게 보시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풀어주는 쪽이 좋은데 그럼 부모들도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근데 상처받지 마시는 게 원래 또 아까 말한 줄줄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게 왔구나. 그럴 때는 그렇지. 뇌도 약간 우울증대로 바뀐다는데 야, 공부는 잘 하고 있겠나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 시기에 한 2, 3년 흔들릴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애연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부모도 마음이 편하고
근데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게 나한테 대드는 것 같고 또 왜냐면 그때 부모는 또 갱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서러운데 얘마저 왜 이러나 정말. 그러니까 나의 서러움, 나의 불안, 나는 자기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는데 쟤는 왜 태평인가? 그러니까 부모의 서러움과 불안이 함께 이게 같이 좀 뻗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는 어른이니까 네. 내가 약간 뒤로 가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그 아이의 이런 널뛰는 뇌를 갖다가 진정시켜주는 그래서 리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네. 자꾸 날 괴롭힐 때마다 저 전법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나중에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쓰시면은 셋째는 정말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정말 가정에서도 부모와 아이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소통과 관계 형성 같은 인성 교육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 단장님, 네. 학교에서는 어떤 인성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학교에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낯선 분이 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늘 자주 만나던 우리 신 교수님 같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마스크를 낀 모습만 늘 보다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선생님조차도 그런데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 유아 청소년들은 얼마나 관계에 어려움이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정책기획단에서도 뭐 인문 독서 교육, 문화예술 교육, 뭐 생태 환경 교육 이런 이제 구획들을 지어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한 정책이 있는데요. 또래 활동 활성화 지원이라는 예산을 학교마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동문고등학교에서도 멘토 멘티 활동, 소규모 체험 활동, 그리고 명사 초청 특강 등의 활동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요거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영화관에 함께 가고요. 또 야구장에 함께 가서 야구를 관람합니다.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관람하고 또 같이 문학 여행도 가요. 독서 여행도 하고 문학 여행도 가고 역사 여행도 가고요. 역사 여행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아이들이 좀 멀어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래끼리 이해도도 높아지고 선생님들과도 소통이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저도 관여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자아 정체성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는 데는 독서 인문 교육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독서 인문 교육을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책 쓰기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해왔거든요. 대구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책을 써서 잘 쓴 책들은 시중에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343권이 출판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또 우리 학교의 애들끼리 다투고 해서 관계가 좀 헝클어졌을 때 관계 회복 지원단이라고 하는 그룹의 선생님들이 전문가 그룹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또 회복 탄력성을 지니거나 이런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세우는 인성교육이 이렇네 하고 내세우는 것보다는 저절로 스며드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 함께 공유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미래 인재 교육과 인성 교육까지 큰 주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이 시간까지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으신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모시고 지금까지 들으신 소감과 또 대구교육 2030 새로운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이렇게 교육가족 모두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마주해서 함께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10년간 대구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염재호 총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교육에 관한 기조 강연은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 속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해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AI 시대와 공존하는 미래에 왜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중요한 담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우리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좀 멀게 느껴지는 미네르바 스쿨이 지향하는 배움과 성장의 철학을 우리 교육청은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IB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희진 교수님의 소통과 공감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계 맺기의 방법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겪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공동체의 심리 방역 방법까지 담겨 있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며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지지해 주는 것, 감사하기를 통한 긍정성을 높이는 것, 이런 내용들은 마음이 튼튼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논의들을 경청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진짜 잘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창조적으로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에 대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 주도성, 관계성,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도로 삼고자 합니다. 주도성은 이미 2019년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삶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학습자의 선택이나 권리, 성숙한 방식으로 세계 속에 조화롭게 자신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도성입니다. 다음은 관계성입니다. 오늘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통해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인격적 만남과 좋은 관계를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키워드는 자율성입니다. 칸트는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나 규범이나 규칙을 자신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자유를 자율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치를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자율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이나 요구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성으로 가득 찬 비옥화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감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미래 역량의 필수 조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또한 지금까지 3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앞으로 2030년에는 다시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미래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각별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자치 30주년이 돼인 해입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육 공동체는
지나간 30년간의 대구 교육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교육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 현실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앞으로 대구 교육 미래 10년에 대한 논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멀어 보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심지어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앞에 있는 코앞 근심을 해결하는 데는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어의 임무 원료이면 필요 근어라고 했습니다. 즉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의 다른 이름을 용기 있는 자들의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뷰카 시대에 한 발 앞서 대구 미래교육 10년을 내다보고 청사진을 그리는 이 작업은 근심을 걷어내는 동시에 도약을 위한 멋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동체들이 지혜를 모으는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멀리 서울에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대구 교육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신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신희진 교수님,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강연이었습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대구시 교육을 엿볼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6분의 토론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앞서가는 것의 비밀은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대구교육 2030의 청사진을 토대로 과감하게 내일을 문을 두드리는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대구 미래교육 포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